네, 안녕하십니까. 한방 안이비인후과 학을 맡고 있는 황보민 교수입니다. 저희 한방 안이비인후과는요, 과거에는 외광과라고 불렸고요. 그 중에 특히 한방 안이비인후과는 오광과라고 불렸습니다. 인체의 감각기관인 눈, 코, 귀, 입을 치료하는 과목입니다. 이번 60분 동안 모든 영역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환을 위주로 해서 각 영역에서 중요한 질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안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방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요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눈 질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뭐 아주 유명한 서적이죠. 침구가불경이라는 대표적인 침구 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침구 치료의 기원이 되는 책인데요. 거의 최초의 침구 치료 사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서적에는 눈병의 침구 치료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서적입니다. 그리고 도시 요목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AD 221년에서 589년 사이에 있었던 위진남북조 시대의 안과 전문 서적입니다. 아쉽게도 책의 제목만 전해지고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안과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문 서적이 있었다라는 증거이고요. 그 다음에 은혜정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약 7세기경에 수나라 때 출간된 서적입니다. 눈에 관한 한방 서적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고요. 특히 이 책에는 오륜학설과 팔각학설이라는 학설을 통해서 눈병을 진단하고 또 이 오륜의 순서에 따라서 안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비전 안과 용목론이라는 서적입니다. 11세기경에 송나라에서 지어진 서적으로 안병을 내장과 외장의 안병 72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내장과 외장은 요 뒤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한 오륜학설을 통해서 눈의 해부학적 부위와 연결해서 설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적은 은혜지남이라는 서적입니다. 19세기 초에 지어진 저작물이고요. 오륜과 팔각학설, 그리고 운기학설, 병인론, 병기, 장부의 병, 안병과 겸한 전신증상 등 여러 가지로 총망라해서 정리하고요. 또한 저자의 실제 경험을 저작물에 소술하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안과 저작물이 많지만 이제 저희가 역사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러한 저작물들이 오늘 얘기 드릴 안과의 침구 치료에 중요한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눈의 구조입니다. 뭐 이미 다 공부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간단하게 보면요. 이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막이죠. 바깥에 있는 외막, 그리고 그 외막 안쪽에 중막, 그 안쪽에 내막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막은 각막과 공막, 그리고 각막의 윤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나 상공막 위쪽은 결막이 덮고 있죠. 중막은 홍채와 모양체, 그리고 맥락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고 또한 염증도 굉장히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막입니다. 내막은 망막이 이제 주요 기관이죠. 시력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고요. 또한 이곳으로 시신경이 밖으로 나가서 시력을 구성하게 됩니다. 한방 치료는요, 특히나 침 치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외막 질환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중막이나 내막은 치료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의학에서 이제 해부학에 해당하는 용어를 이제 좀 다르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혹 한방서적을 볼 기회가 있다면 이 해부학적 용어에 해당하는 그 부위를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굉장히 좀 유용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거는 안검이죠. 안검은 우리가 눈꺼풀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포검에 해당합니다. 눈썹은 천모, 그리고 전부, 그러니까 상공막과 안구의 결막은 백정, 그러니까 흰 부위라서 그렇죠. 각막은 흑정, 홍채는 황인, 동공은 동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막 뒤편에 있는 방수는 신수, 초자체는 신고, 맥락막과 망막은 신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부 다 뭐 한자로 되어 있어서요. 혹 한자로 적혀 있는 서적을 볼 기회가 있으시다면 이 용어를 잘 기억해 두시면 해부학적 부위와 같이 매치해서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한방 안과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 질환의 부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외막, 중막, 내막으로 나누었듯이 한방 안과에서는 이것을 안과 박 두 부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외장과 내장암병으로 분류를 하죠. 외장암병은요, 주로 밖에서 우리가 보이는 부위입니다. 결막, 각막, 그리고 상곡막의 일부. 그래서 윗부분을 얘기하고요. 또한 각막 뒤편에 보이는 홍채와 모양채 등 이런 관찰이 가능한 부분의 질환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외장암벽은요, 이제 뭐 침치료뿐만 아니라 어떤 외과술이나 광물성 약제까지도 사용을 해서 치료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장암병인데요. 내장암병은 이제 안쪽에 있는 수정체, 망막, 시신경 등의 질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론 일부 관찰은 가능하지만요. 대부분 치료도 사실 쉽지 않은 질환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의 서적에도 보면 이미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것들을 인식하고 있고요. 또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안과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이죠. 시력의 저하, 시력의 소실 같은 시력장애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 장애가 발생하는 양상에 따라서 보이는 것처럼 청맹과 폭맹으로 나누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맹은요, 시력의 저하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는 질환이죠. 뭐 대표적으로 당뇨병성 망막증이나 노인성 한방변성, 시신경 위축 이런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맹은 시력 저하가 급격히 저하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망막 중심 동맥 폐쇄나 급성 폐쇄후각, 녹내장 같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굉장히 많은 질환이 있지만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녹풍내장과 풍견편시라는 질환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환은요, 뭐 침치료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있고 실제 뭐 논문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녹풍내장은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녹내장입니다. 그리고 풍견편시는 마비성 사시에 해당합니다. 녹내장은요, 뭐 사실 오풍내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급격히 시력이 저하되는 양상으로 봐서 폭맹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015년도에 발표된 그 외국 학술지의 논문에서 보면요, 녹내장 침치료는 별로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일본의 도호쿠의대에서 발표된 연구에서 보면요, 20개 안구에서 개방후각 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표준 치료를 하였더니 침치료 1시간 후에 안구 후부의 순환을 측정한 결과 모양체 혈관의 저항과 내압이 감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2020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보면 40명의 환자에서 침치료 후에 1시간 후에 안압 측정에서 안압이 저하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분명히 일정 정도의 안압 저하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풍견편시는요, 마비성 사시죠. 사시 자체는 뭐 침치료로 굉장히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또 기본 침치료 자체가 마비성 질환에 굉장히 많이 접근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녹내장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녹내장 자체는 이제 높은 안압으로 인해서 시신경 유두가 손상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시야 결손이 나타나고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녹내장 안압은, 정상 안압은 약 한 10에서 20mm Hg죠. 근데 녹내장은 21mm Hg 이상에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정상 안압 녹내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압 외에도 시야의 결손이나 시력의 저하 같은 것들의 이제 증상에 따른 진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높은 압력에 의해서 시신경의 기계적 손상이 발생하고 또 혈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허혈성 손상을 이야기합니다. 시야가 이제 변화되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나타나는 시신경 유두의 함몰을 이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신경 유두 함몰은요, 시신경 유두의 중심부에 있는 이제 착목한 함몰 부위죠. 근데 이 부위에는 신경 조직이 없습니다. 근데 동일 경선에서 유두 함몰 부위의 지름과 유두 지름의 비율로 함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를 우리가 CDB라고 하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두 가지의 함몰 부위의 유두 지름과 함몰 부위의 지름을 가지고 CDB를 보는데요. 정상인은 이 CDB가 한 0.6 정도 되고요. 두 눈은 한 0.2 이하의 차이를 보입니다. 근데 정상 유두 함몰비를 우리가 0.3 이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이제 시신경 직경에서 가운데 통로가 차지하는 부위분이 한 30% 내라는 거죠. 근데 이 압력이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함몰 부위의 직경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내장 환자에게서는 이제 안압이나 시야뿐만 아니라 요 마지막 CDB, 시신경의 모양,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 파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녹내장의 침구 치료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 처방인데요. 뒤에 계속 보시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기본 처방이 나오고 각각의 이제 증상에 따라서 조금씩 처방이 더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기본 처방은요, 정명, 풍지, 태충, 두유, 대추, 합곡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풍지와 태충은요, 안구의 충혈과 열감을 해소해 주고요, 경락을 소통시켜서 통증을 가라앉힙니다. 태충과 두유, 합곡은 기운을 소통시켜서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정명과 풍지는 기운을 소통해서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혈의는 보시면요, 정명은 눈 안쪽에 있고요. 풍지는 이제 뒤통수 쪽, 그리고 태충은 발가락 사이, 두유는 머리 앞쪽이죠. 이마 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합곡하고 이런 혈들 다 확인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그림을 통해서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증상에 따라서 이제 추가되는 혈위를 설명드릴 건데요. 한의학에서는요, 변증을 합니다. 변증이라는 건 이제 말씀드릴 증상을 보고 어떤 장부의 이상이나 혹은 외부에서 침입한 어떤 육기라는 어떤 특정한 외부의 기운에 의해서 손상받은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 치료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녹내장, 녹풍내장이라는 침치료의 기본 치료 외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은 풍화에 의한 증상입니다. 자, 풍화는요, 이제 병의 진행이 굉장히 급속합니다. 그리고 두통이 심하고 눈은 빠질 것 같은 통증이 있죠. 그리고 통증이 이 안화 주변으로, 주변부까지 미치게 됩니다. 시력은 급격히 하강하고요. 안압은 굉장히 높습니다. 급성 폐쇄후각 녹내장과 비슷하죠. 눈꺼풀이 붉고요. 결막은 충혈되고 부종이 생기고요. 수정체는 약간의 혼탁, 그리고 홍채의 산대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눈동자는 안압으로 인해서 만졌을 때 딱딱하게 느낄 수 있죠. 다른 증상은요, 오심, 구토, 오한 발열이 있고 맥박도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추가하는 혈이 행간, 사죽공, 양백, 찬죽, 열결을 추가합니다. 보시면
행간은 이제 발가락 사이에, 사죽공은 눈썹 쪽에, 그리고 양백도 눈썹, 찬죽도 눈썹 쪽에 있죠. 눈 위쪽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결은 손목 쪽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담화에 의한 증상입니다. 풍화와 유사하게요. 병이 급속하게 발생합니다. 통증은요. 머리와 눈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서 마치 어떤 물체가 눈을 공격하는, 눈을 때리는 이런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하고요. 이런 경우에는요. 대부분 항상 몸에 열이 많다, 또 눈이 충혈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또 움직이면 어지럽고 이제 목에는 가래가 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맥박은 매우 강하고 빠르게 느껴집니다. 이 경우에는요. 백회, 풍룡, 내관, 중환, 족삼리, 삼음교의 혈의를 추가합니다. 자, 보시면 백회는 머리 쪽, 풍룡은 다리, 내관은 손, 중환은 배, 족삼리는 다리, 삼음교도 다리에 존재하는 혈이죠. 각각의 혈의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풍견편시입니다. 사시죠. 마비성 사시를 주로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생기는 여러 사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침치료를 통해서 주로 잘 치료되는 부분인 마비성 사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3번 뇌신경인 동안신경과 6번 뇌신경 외전신경 마비가 가장 많습니다. 3번 뇌신경 동안신경인데요. 이는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 그 다음에 홍채의 수축과 이완, 눈꺼풀의 올림근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동안신경이 마비되면 안구의 근육 중에요. 특히 외측 직근 그리고 상사근이 긴장합니다. 그래서 안구가 바깥쪽 아래로 치우쳐집니다. 복시가 당연히 나타나겠죠. 홍채의 수축과 이완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의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리고 6번 뇌신경인 외전신경인데요. 외직근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외전신경이 완전 마비가 되면 환자는 안구를 이 정중선을 넘어서 바깥쪽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약간 내사시처럼 보이고요. 복시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 마비성 사시들은 복시 증상을 기본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증상이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요. 대부분 마비성 사시는 갑자기 발병하죠. 뭐 천천히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시 하나를 보면 두 개로 보이고, 혹은 이제 바깥에서 다른 분들이 보시면 이제 한쪽 혹은 양쪽 눈동자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구 운동은요, 이제 명확하게 잘 움직이지 않고요. 물건을 볼 때 이제 복시를 보정하기 위해서 머리가 항상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공은 산대되는 경우가 많고요. 물건을 볼 때 맑지 않고 어지럽거나 오심, 구토, 그리고 보행할 때 불편한 증상 등을 동반합니다. 대부분 한쪽에 오고요.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혹은 1년 이상의 경과를 관찰하다가요. 증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치료해 보시면 굉장히 잘 치료되는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침구 치료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 기본 처방입니다. 기본 처방은 합곡, 풍지, 태충, 태계, 광명 이렇게 혈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합곡과 풍지는 마비를 풀고 경락을 소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충과 태계는 족걸음 간경과 족소음 신경의 원혈이죠. 그래서 마비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광명은 족소양 담경의 락혈이고요. 태충은 족걸음 간경의 락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표리 관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육을 풀고 혈액을 소통시키는, 그래서 혈액순환을 소통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합곡, 풍지는 지난번에 태충까지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광명, 그 다음에 태계까지 다들 다리에 존재하는 혈들입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각 근육의 마비에 따라서 추가하는 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은 이제 내직근 마비에 쓰는 혈인데요. 정명과 인당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요. 정명은 눈 안쪽에, 그리고 인당은 약 미간 사이에 존재하고요. 상직근은 상명찬죽혈인데요. 상명혈은 눈꺼풀과 우리 눈썹 사이에 존재하는 혈들이고요. 그리고 찬죽은 똑같이 눈 쪽에 이 눈썹 아주 안쪽에 존재하는 혈입니다. 하직근 마비는요, 승읍과 사백을 추가합니다. 승읍, 사백은 눈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이 각각 직근 부위와 유사한 곳에 이 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직근입니다. 외직근의 마비는 동자료와 태양혈. 자, 동자료는 눈 바깥쪽에, 그리고 태양혈은 눈과 이 머리카락 사이 쪽에 존재하는 혈이고요. 상사근의 마비는요, 사죽공과 상명. 사죽공도 눈 위쪽에 있는, 눈썹 위쪽에 있는 혈이죠. 그리고 상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사근은요, 구후와 사백혈을 추가합니다. 마찬가지로 구후도 눈 아래쪽, 사백도 눈동자 밑에 존재하는 혈입니다. 뭐 이미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 혈이 자체가 이 각각의 근육과 가까운 부위에 치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혈들은 좀 깊이 자침을 해서 근육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도 있는 혈들입니다. 다만 이 수기법이나 혈을 자침할 때 출혈이 많습니다. 눈 주변은 특히나. 그래서 출혈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안과에 대해서는 방금까지 얘기를 다 드렸고요. 이번 파트는 이제 귀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한방 이제 이과라고 하죠. 우리가 귀 질환 중에서는요, 뭐 여러 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명하고 이롱과 같은 이제 난청에 해당하는 질환들, 그리고 귀에서 기원한 이성 현운이라고 하죠. 어지럼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이계하고 외이도, 중이, 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계와 외이도 질환들 혹은 중이, 내의 질환들, 이런 질환들도 물론 친구 치료로 굉장히 많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번 시간에는 특히나 내이 쪽 질환에 해당하는 이명난청, 어지럼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명과 이롱이라고 얘기를 되어 있는데요. 이명은요, 귀 속에서 자각적으로 음향을 느끼는 것이고요. 이롱은 난청에 해당하죠. 음향을 인지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사실 뭐 두 가지 증상은 좀 완전히 다른 증상일 수도 있지만요. 이제 같이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또 치료하는 혈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같이 여기서는 다루게 될 겁니다. 특히 난청은요, 뭐 소음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 같은 것들은 실제적으로 비가역적 질환이죠. 그래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중에서 이제 돌발성 난청이 주로 치료가 가능한 난청이고 또 치료의 대상으로서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임상 현장에서 실제 치료를 해보면요, 난청 자체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어음청력이라 하죠.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는 능력이 회복되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을 인지하더라도 이게 어떠한 용어를 이야기하는지는 실제 침 치료를 통해서 다른 것들보다 좀 많이 회복이 되고요. 어떤 데시벨의 회복은 아까 말씀드린 소음성이나 이런 난청들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명이롱에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혈입니다. 청궁, 청회, 이문, 예풍, 중저, 협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주변에 해당하는 혈들도 있고요. 또 손발 쪽의 혈들도 있는데요. 아까 안과에서 살펴보셨듯이 일단 가장 귀 주변에 있는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장기 주변에 있는 혈들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혈들은 이제 좀 보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귀질환에서는요, 이문천궁청회, 예풍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경혈입니다. 그래서 이 경혈들은 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요, 또 경락을 소통시켜서 귀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중저와 협계는 족소양 담경과 수소양 삼초경의 경혈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귀의 주변을 이제 유조하는 경락을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경락들을 소통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혈들을 보시면요, 이문천궁청회는 바로 이제 귀 주변에 있고요. 예풍도 이게 뒤편에 우리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쪽에 존재하는 혈이죠. 그리고 나머지 혈들도 뭐 좀 발 쪽에 존재하지만 이게 발과 손에 있지만 이 아까 얘기했던 소양경과 담경과 삼초경에 해당해서요. 그 귀 주변을 흐르는 혈들의 이제 경락에 해당하는 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하는 혈 중에 보시면요. 이제 외사가 풍사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풍사라는 표현은 물론 뭐 각각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틀립니다만은 귀질환에서 풍사라는 표현은요. 귀의 염증성 질환, 뭐 대표적으로 중이염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질환에 의해서 이명이롱이 나타난 질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명 자체는 뭐 이제 귀안이 어떤 이제 그 염증에 의해서 꽉 막힌 것 같은 이런 유에 의해서 생기고요. 난청도 똑같습니다. 전음성 난청이죠. 전음성 난청에 해당하는 그런 쪽에 해당합니다. 이제 증상을 보시면요. 이명은 바람 소리처럼 나타나고요. 급격하게 발생하고 종일 유지되는 양상입니다. 귀는 꽉 막힌 것 같고 난청, 청력이 떨어지죠. 신체는 발열하고 오한하고요. 콧물이 흐르고 기침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외부 감염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죠. 맥박은 빠르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풍지, 외관, 합곡의 경혈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혈들은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요. 간담의 화열에 의한 이명난청입니다. 우리가 간담의 화열이라 하면요. 쉽게 스트레스에 관련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명의 소리는요. 마치 파도 소리나 천둥 번개 소리처럼 굉장히 강한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하고요. 난청은 이제 조금 덜 했다가 더 했다가, 그러니까 정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근데 특히나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상황, 스트레스 같은 것에 따라서 변화가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요.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입이 마르고 입맛이 없는 식욕 저하 증상을 호소합니다. 얼굴은 붉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요. 맥박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행간, 구허, 족, 임읍의 경혈을 추가합니다.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요. 간경과 담경에 있는 혈들이죠. 그래서 행간은 발가락 사이, 그리고 구허는 족 외과 쪽, 그리고 임읍은 사오지 사이에서 이렇게 발 쪽에 존재하는 혈들을 주로 추가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담화에 의한 이명난청인데요. 증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매미 소리와 비슷하고요. 귀가 꽉 막힌 것처럼 먹먹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난청, 귀가 잘 들리지 않고요. 머리가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기침과 가래 같은 증상을 호소합니다. 입맛이 없고요. 대소변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시면 풍륜과 내정혈을 추가합니다. 전부 다 위장하고 관련된 혈들이죠. 족양명 위경의 혈들이고요. 그래서 풍륜은 보시면 종아리 쪽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내정은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 존재하는 혈입니다. 이런 혈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기혈 어체에 의한 이명난청입니다. 우리가 기체, 뭐 혈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기본 기혈 어체에 의했다라고 하시면 오래되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명난청이 이제 오래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원인은 다양합니다. 과거에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다든지 혹은 정신적인 긴장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전신 증상은 다른 어떤 뭐 앞에 봤던 변증에 비해서 명확하게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내관, 삼음교의 경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내관은 손목 쪽에 안쪽에 있는 혈이고요. 삼음교는 발목에서 조금 더 위쪽에 올라간 내측에 있는 혈입니다. 자, 그리고 신정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한 것이죠. 우리가 앞쪽에서는 대부분 실증이라 해서 이제 명확한 이제 외부의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면요. 지금부터 얘기할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부족한 부분에 의해서 생긴 이명난청입니다. 신정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한 이명난청은요. 이명 소리가 매미 소리와 비슷하고 종일 지속되기도 합니다. 안정하고 쉴 때 소리가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일을 하거나 할 때 소리가 작게 느껴집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침침하고 관절이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불면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야간뇨를 자주 보기도 하고 맥박은 약하고 좀 빠르게 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신수, 태계, 관원의 혈들을 추가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신수는 등 쪽에, 태계는 발목 안쪽, 그리고 관원은 배꼽 아래쪽에 있는 혈들입니다. 전부 다 신장과 관계되는 경혈들이죠. 자, 다음은 우리가 어지럼증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이성현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초성 어지럼증에 해당하고요. 이제 전정기관의 장애로 인해서 유발이 되죠. 그래서 메니에르라든지 전정신경염, 제2변환성 현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명난청을 동반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명난청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사실 말소청 어지럼증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요. 말초성과 중추성을 구별하는 방법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하고요. 특히 말초 중에서도 제2변환성 현운 같은 경우에는 진단법과 교정술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번에는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요. 어지럼증 중에서도 우리가 한의학에서 본 어지럼증에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의 기본 처방은요. 백회, 풍지, 두유, 태양, 현종입니다. 백회는요. 머리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머리와 관련된 모든 질환에 사실 많이 사용되는 경혈이고요. 머리를 맑게 하고 어지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풍지, 두유, 태양은 이것도 모두 머리에 있는 경혈입니다. 기운을 소통하게 해주고요. 특히 현종은 골수의 회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골수를 충실하게 해서 어지럼증을 그치는 효과가 있는 경혈입니다. 자, 이러한 경혈들이요. 모두 어지럼증을 기치는데 가장 기본적인 혈의로 사용이 됩니다. 뭐 백회는 보시다시피 머리 정중앙에, 그리고 풍지, 태계 다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태양도 아까 봤었죠. 그리고 현종까지. 현종은 이제 발목 외측에 존재하는 경혈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풍사에 의한 어지럼증인데요. 풍사라는 거는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 뭐 감기와 같은 질환 이후에 나타나는 어지럼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지럼증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고요. 마치 몸이 흔들리는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발열, 오한, 이런 감기 증상들, 콧물 기침, 가래 같은 것들이 동반되죠. 맥박은 빠릅니다. 합곡과 외관의 경혈을 같이 사용합니다. 합곡과 외관은 대표적으로 이런 외감 질환에 바이러스성 질환에 많이 사용하는 경혈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은 간양 상항에 의한 어지럼증입니다. 간양 상항은요, 이제 대표적인 스트레스와 같은 감정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지럼증은요,
방금 얘기한 스트레스와 같은 감정 변화에 의해서 심해지고 증상이 심했다가 덜했다가 합니다. 이명난청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얼굴은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입맛이 없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 뭐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보시면 행간, 태충, 태계와 같은 혈들을 같이 사용합니다. 전부 다 이제 간경과 담경에 해당하는 혈들이 많죠. 자, 다음은 담탁에 의한 어지럼증입니다. 뭐 담탁이라고 얘기했지만 담에 의한 어지럼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어지럼증하고 같이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겁고 맑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오심구토, 가래 같은 증상이 동반됩니다. 이명난청 또한 동반될 수 있고요. 입맛이 없어서 식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관, 중환, 풍륜과 같은 혈들을 사용합니다. 전부 다 모두 위장이나 비위의 기능을 도우는 혈들이죠. 그래서 내관은 손목 안쪽, 중환은 배꼽 위쪽, 풍륜은 종아리 부위에 존재하는 혈입니다. 자, 다음은 한수. 뭐 한수는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차가운 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수에 의한 어지럼증이다라고 얘기하면 원래 이 한의학에서 신장은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신장에 따뜻한 기운, 양기가 손상을 받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큰 질환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어떤 탈수와 같은 이런 유사 증상에서 보입니다. 어지럼증이 있을 때요, 명체 아래 복부대동맥에 심한 박동감이 있고 오심, 구토, 그리고 구토 시에는 맑은 물을 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난청이 동반되고 허리가 아프고요, 등이 시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지가 차가운 경우가 많고요, 정신적으로 어떤 허탈감 같은 것들을 호소하고요, 야간뇨가 빈번합니다. 맥박은 아주 약합니다. 이런 경우에 신수, 명문 같은 혈들을 사용합니다. 신수는 등 쪽에 있고요. 명문도 똑같이 등 쪽에, 허리 위쪽에 존재하는 혈입니다. 자, 다음은 수해 부족인데요. 한방에서 수해는요, 골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정기의 손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상으로 보시면 오히려 이 수해 부족은요, 손의 손상 혹은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어지럼증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지럼증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요. 이명난청이 동반되고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리고 정신이 저하됩니다. 불면과 같은 얕은 수면이 있고 꿈을 많이 꾸죠. 손에는 열감이 있고 기억력이 감퇴되고요. 맥박은 빠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삼음교, 관원, 신수와 같은 혈을 같이 사용합니다. 자, 그림 참조하시고요. 기혈이 부족한 경우에 어지럼증인데요. 기혈 부족은 인체 전반적인 기능의 저하 혹은 기능의 어떤 무기력 이런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도요, 피로가 심할 때 더 자주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 또한 같이 발생하고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발톱이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하고 또 말이 적고 기운이 없으면 무기력합니다. 이런 경우에 기에, 혈에 족삼리혈을 추가합니다. 기에는 배꼽 아래, 혈에는 무릎 위쪽, 족삼리는 무릎 아래 부위에 존재하는 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방 이과 파트를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부터는 한방비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질환은 코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당연히 좋습니다. 콧구멍은 이제 기관지까지 연결된 긴 관의 형태죠. 그 중에서 비강은 하비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 이런 비갑계가 중요한 조직으로 있습니다. 이 비갑계 사이를 비로라고 하죠. 그래서 하비갑계 아래를 하비로, 하비갑계와 중비갑계 사이를 중비로, 중비갑계와 상비갑계 사이를 상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비로에는요, 특히 이관 계구부가 있고요. 중비로에는 각종 부비동의 계구부가 존재합니다. 또한 비강 내의 온도는 항상 외부 온도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외부 기온이 얼마이든지 간에 비강 내에 들어온 공기가 목구멍을 넘어갈 때쯤이면
약 한 35도에서 36도 사이로 데워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외부 온도가 뭐 아주 더운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35도 이하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공기를 데우는 기능을 하게 되죠. 이러한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러한 때 발생한 증상을 비염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요, 알러지 비염과 만성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방금 설명드린 비갑계에 대한 그림인데요. 뭐 앞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직이고요. 부위별로 살펴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콧구멍이 있는 부위가 우리가 코피가 잘 발생하는 뭐 키셀바 플렉서스라고 하는 부위고요. 또한 이쪽은 모낭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낭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중하비각계는 호흡과 관련이 깊고요. 특히 삼기각계 이쪽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위는 냄새와 연관이 깊죠. 그리고 상비각계 뒤쪽에 비갑계 뒤쪽에 상인두와 만나는 부위, 우리가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위는 아데노이드가 존재하죠. 그래서 코막힘과 같은 부위에 중요한 어떤 해부학적 부위가 된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비질이라고 부릅니다. 한방에서는 이제 비질이고요. 양방에서는 만성 비후성 비염에 해당하는 유사한 질환입니다. 사실 딱 1대1로 대응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질환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코가 막혀서 불편한 증상이 주 증상이고요. 코 막힘은 좌우 교대 혹은 양측성으로 나타나고요. 낮보다는 밤에 더 막히고 하비각계의 종창으로 인해서 중력 방향으로 더 비폐색이 잘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하면 구강호흡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루, 그러니까 콧물은요, 수양성이거나 혹은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서 누런 콧물, 우리가 한방에서는 탁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콧물이 나타날 수 있고요. 후비로 뒤로 넘어가는 포스트 나절 드립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밤에 고여 있다가 아침에 이렇게 뱉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어낸다 혹은 가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죠. 후각장애는 이제 심한 경우에 미각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고요. 건조감, 두통, 두중감, 비성주의 불내증, 수면장애, 호흡성 후각장애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강을 보시면요, 하비갑계나 중비갑계 그리고 비중격, 하부 점막의 이완과 종대,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만성 비후성 비염, 비질에 해당하는 기본 처방을 보시면요, 비통혈, 영향, 화료, 상성, 통천혈입니다. 전부 다 코 주변에 있는 혈들입니다. 자, 비통과 영양, 화료는요, 기운을 소통시키고 코막힘을 해소해 줍니다. 통천과 상성혈은 기운을 소통시키고 담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코막힘을 이제 해결해 주죠. 합곡을 같이 치열해서 코 주변의 경락을 소통시키는 효과를 부과합니다. 혈이들은 보시면요, 영향은 코 옆에, 비통은 코 위쪽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혈들은 대충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림으로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폐경이 열에 있어서 발생한 코막힘입니다. 폐경이 열이 있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코막힘뿐만 아니라 이제 코안이 건조하거나 혹은 콧물색이 황색으로 양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코막힘은 심했다가 덜했다가 하고요. 코막힘이 좌우 교대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이 마르고요. 기침이 있고 가래색은 황색입니다. 맥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척택과 열결혈을 추구하는데요. 척택은 주관절 내측에, 열결혈은 손목 부위에 있는 혈입니다. 자, 비폐의 기운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코막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막힘은 심했다가 덜했다 하기도 하고요. 좌우 교대로 발생합니다. 찬 바람이나 찬 기운을 만나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무기력하고 피로가 심하고요. 식사량이 적고 대변이 무르면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바람을 싫어하고요. 식은땀을 잘 흘립니다. 기침을 하면 묽은 가래를 뱉어내기도 하고 감기에 잘 걸리고 머리가 무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폐기가 약한 증상이 더 심하면 폐수대연, 비기가 약한 증상을 더 심하면 비수와 족삼리혈을 사용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두 개를 다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폐수는 등 쪽에 있는 혈이고요. 태연은 손목, 그리고 비수도 등, 족삼리도 다리 쪽에, 무릎 바로 아래쪽에 존재하는 혈입니다. 자, 다음은 사독이 오랫동안 머물러서 발생한 코막힘입니다.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이야기에서 보시듯이 이런 경우는 좀 만성적인 질환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코막힘이 심하고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콧물은 황색이 많고요. 또한 희고 찐득한 콧물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도 많죠. 두통이 자주 발생하고요. 코맹맹이 소리를 자주 냅니다. 귀가 막힌 것처럼 먹먹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후각이 떨어지고 기침을 하면서 가래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혈에 삼음고 복지혈을 추가합니다. 혈에는 무릎 위쪽, 삼음교는 발목, 그리고 복지혈은 주관절 부위에 존재하는 혈입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비구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알러지 비염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러지 비염의 이제 제일 주증상, 3대 주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을 주로 호소하죠. 그 외에도요, 눈이나 코의 가려움, 소양감, 그리고 후각의 감퇴, 두통, 청력장애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때 청력장애는 사실 일반적으로 앞에서 봤던 그런 난청보다는요, 귀가 먹먹해서 잘 안 들린다, 이런 류에 가깝겠죠. 코막힘은 좌우 교대로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심한 경우에는 양측이 동시에 막혀서 입으로 호흡을 하는 구호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콧물은 대개 맑은 콧물이고요. 세균성 감염에 따라서 환홍색의 황록색 콧물로 변하기도 합니다. 후비루도 같이 있는데요. 후비루는 코 속의 분비물이 코 뒤쪽으로 넘어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만성 비염 환자에게서 비교적 흔하게 있고요. 알러지 비염 환자에게서도 꽤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합병증으로는요, 만성 부비동염이나 편도 및 아데노이드 에피대, 천식, 수면호흡곤란, 유스타키오건의 폐쇄,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요, 업무장애나 밤의 수면장애, 학습장애 등을 유발하는 삶의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요. 비강 소견은 비강 자체가 창백하거나 회홍색의 부종 양상을 보이고요. 수양성 콧물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발작 증상이 없을 때도 정상 소견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2차 감염이 있으면 농성 분비물이 보일 수 있습니다. 코막힘의 가장 기본 처방은요, 코 주변에 있는 혈들을 기본으로 하면서도요, 영향이나 인당, 풍문, 폐수, 족삼리혈을 사용합니다. 영양은 이제 이 족양명경의 회열이죠. 그리고 경락의 노선에서 보면 콧구멍을 휘감고 있는 혈에 속합니다. 인당은 경의 기혈이고요. 동맥에 속하고 동맥은 코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배수는 족태양 방광경이면서 족태양경에서 들어오는 태양은 가장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이 경혈을 취하면 폐의 기운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풍문은 풍사가 드나드는 곳으로요, 풍안의 사기를 흩어주는 효과가 있고, 족삼리는 위경의 경혈로 족태양경과 족양명경은 코 근처를 흘러가고, 비위는 표리장부가 되어서 이 혈을 취함으로써 중기를 보태어 풍을 흩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이는요, 지금 그림에서 다 보시면 알겠지만 영향은 코 옆에, 그리고 인당, 풍문은 우리가 그 목 뒤쪽에, 등 쪽에 존재하죠. 그리고 폐수와 족삼리까지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다 보셨던 혈이니까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가 코의 증상이 심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상성이나 비통, 합곡혈을 추가해서 경락을 순환해 줄 수 있습니다. 비어한 사람은요, 코막힘이 있고 코 속에 가려움이 심하고요. 재채기를 연속적으로 하고 콧물에 물과 같고 양이 많습니다. 평소 머리가 무겁고요. 어지럽고 호흡이 빠르고 쉬피로 하면서 목이 무겁고 소화가 좋지 않고 변이 무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수와 관원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한방 인후과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두와 후두 질환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만성 인후두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후비는요, 만성 인후두염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목이 항상 건조하고 때로는 간질하고 때로는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인두는 붉어지고 통증은 있지만 붓지는 크게 않습니다. 분비물은 점도가 있어서 잘 삼켜지거나 뱉어지지 않고요. 심한 경우에는 구역감을 유발할 수 있죠. 심해지면 인두의 건조나 가피감, 그 다음에 악취, 애성, 음성피로, 난청, 급성 인두염을 반복으로 이어지는 위축성 인두염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후두를 침범해서 음성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음어유화라고 해서 편도염과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후비의 기본 처방인데요. 천돌, 염천, 합곡, 열결혈을 사용합니다. 천돌과 염천은 경락의 기운을 소통시키고요.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합곡과 열결은 태양양명경을 소통시키고 천돌과 염천혈의 치료 효과를 도와주죠. 천돌, 염천은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천돌, 염천 자체 혈이는 굉장히 가까운 목과 가까운 혈의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사 중에요. 풍열로 인해 발생하는 후비입니다. 인후통이 심하고 침을 삼키거나 음식물 삼킬 때 통증이 증가하죠. 발열이나 오풍, 두통이 있고 기침을 하면 황색의 끈적한 가래를 뱉습니다. 이런 경우에 곡지외간 어제혈을 추가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풍한으로 인해서 발생한 후비입니다. 인후통이 비교적 좀 가벼워요. 그리고 오한, 발열, 신체통이 있고요. 기침을 하면 묽은 가래를 뱉습니다. 이런 경우에 풍문, 풍지, 대추혈을 추가합니다. 전부 다 목 뒤쪽에 혹은 등 쪽에 존재하는 혈입니다. 자, 그리고 폐와 위장의 열이 심한 경우에는요. 인후의 통증이 심하고 무엇을 삼키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발열이 있고 입이 말라서 자주 목을 이제 물로 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냄새가 심하고 대변이 딱딱하고 소변의 양이 적고요. 맥박은 빠릅니다. 이 경우에는 곡지, 내정, 상거혈을 추가하는데요. 곡지는 뭐 이미 많이 설명을 했고요. 내정도 발가락, 그리고 상거는 족삼리 바로 아래쪽에 존재하는 혈입니다. 자, 그리고 허화상염에 의한 경우인데요. 인후가 건조하고 열감과 가벼운 통증을 호소합니다. 통증은 주로 오후가 되면 더 심해지고요. 기침을 하면 소량의 가래를 뱉거나 가래에 약간의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발에 열감이 있고 맥박은 빠릅니다. 이런 경우에 태계, 조해, 부류, 척택, 어제혈을 추가합니다. 태계와 조해, 부류, 척택, 어제 전부 다리와 발 쪽에 존재하는 혈들이고요. 자, 다음은요. 비위가 허약한 경우에 발생하는 후비에 해당하는데요. 인후에 불편감이 심하고요. 가래가 붙어 있는 느낌, 건조감, 그리고 뭐 약간의 통증 정도를 호소합니다. 입이 건조하고요. 하지만 물은 별로 안 마시려고 하고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좋아합니다. 오심이 있고 때로는 신물이 올라오고요. 피로하고 말을 많이 하면 증상이 심해지고 소화불량이 있고 대변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족삼리, 비수, 위수, 삼음교혈을 추가합니다. 족삼리는 다리, 비수, 위수는 등, 삼음교는 발목 쪽에 존재합니다.
자, 이번에는 구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창은 이제 아프타성 구내염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청장년이나 중년인에게서 많고요. 여자에게 더 많습니다. 노인은 드물게 발생합니다. 아프타성 궤양을 가지고 있죠. 원형 또는 타원형의 깊이가 얕은 소궤양에 해당합니다. 재발은 대개 한 1에서 3개월 주기로 재발을 하고요. 원인은 바이러스나 세균 면역장애, 외상, 유전, 호르몬장애, 알레르기, 전신질환에서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각 증상으로는 궤양 부위에 심한 통증과 자결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씹거나 발음할 때 문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타액이 증가하고요. 미각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면서 두통과 변비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궤양 주변은요, 발적이 되어 있고 주변에 그 아래 부위에 백색 혹은 황백색의 얇은 위막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창의 기본 처방은 족삼리, 곡지, 합곡혈입니다. 족삼리, 곡지는 양명경의 합혈이고요. 합곡은 수양명경의 원혈이죠.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상처를 빠르게 회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다 설명을 많이 했던 혈들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창이 비위의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궤양이 상대적으로 크고 또한 작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기도 하죠. 궤양 부위에는 황백색의 분비물이 있고요. 궤양 주변은 붉고 발적이 있으며 자결감과 통증으로 음식물을 먹기 힘들어합니다. 얼굴은 붉고요. 입술은 건조하고 입은 마르고 맥박은 빠릅니다. 내정과 이간, 대형혈을 추가합니다. 이간은 이 두 번째 손가락에 존재하는 혈이고요. 대형은 우리가 요 턱관절 쪽에 존재하는 혈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심화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인데요. 우리가 심은 혀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화라고 하면 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궤양은 좀 작은 편이고 주로 혀에 많이 발생합니다. 혀의 열의 부위에 발생하고요. 백색으로 충혈되어 있고 자결감과 통증이 있습니다. 쉽게 재발할 수 있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불면과 꿈을 많이 꿉니다. 내정, 통리, 협거혈을 추가합니다. 통리는요, 손목 바로 아래 부위에 있고요. 내정과 협거는 이미 많이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은 간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구창입니다. 궤양은 혀의 변연부, 옆쪽이죠. 그리고 입술 주변으로 많이 발생하고요. 크기는 다양합니다. 궤양면은 황색 혹은 회백색이고요. 주변은 충혈되어 있고 자결감과 통증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쉽게 짜증이 나고요. 입이 쓰고 목이 마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기에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주로 여성에게서 많고요. 행간과 곡지혈을 추가합니다. 행간은 이제 발가락 사이, 곡지는 주관절 외측에 존재하는 혈이죠. 자, 음어화항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궤양은 혀의 뿌리 부위와 혀 아래 부위에 주로 많고요. 궤양은 작고 수도 많지는 않습니다. 자, 궤양에는 삼출물이 조금 있고요. 주변은 약간 융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색은 회백색 혹은 회황색이고요. 주변은 붉죠.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주로 통리, 조해, 삼음교, 태계혈을 추가합니다. 통리는 손목, 조해와 삼음교는 발목, 태계도 발목 쪽에 있죠. 자, 다음은 비신양어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궤양의 수는 많지 않고요. 궤양면은 좀 큽니다. 약 한 3mm 이상으로 좀 비교적 큰 편이고요. 주위는 물집이 있고 통증이 없거나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있습니다. 비교적 잘 낫지 않죠.
비신양허라고 했듯이 기본적으로 이런 환자들은 면역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큰 어떤 질환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색은 좀 창백하고요. 몸이 차가운 편이고 대변은 좀 물과 같은 설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대변이 무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랫배가 차갑고 자주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관원, 명문, 양능천, 승장, 비수, 신수혈을 추가합니다. 자, 그래서 관원, 명문, 양능천, 승장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혈의들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혈의들이 많은데요. 승장은 입술 아래쪽에 있고 그런 정도만 보셔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방 안이비인후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질환들이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눈 쪽에서는 녹내장과 또 풍견 편시라고 해서 마비성 사시, 그리고 귀 쪽에서는 이명이롱, 이제 난청이죠. 이명과 난청, 그리고 어지럼증, 이성현운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코 쪽에서는 만성 비우성 비염, 비질과 이제 우리가 알러지성 비염에 해당하는 질환들, 그리고 후비, 만성 인후두염, 그리고 구창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다양한 질환을 살펴보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 외의 질환에서도요, 한방 안이비인후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질환의 침 치료를 적용하고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가 되어서 많은 침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